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네 때문이야. 당장 나가. 내 아들 현우가 저 남자의 멱살을 잡고 소리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당신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을 거예요, 여보. 불과 사흘 전 내 손을 꼭 잡고 다음 주말엔 속초나 다녀올까? 당신 좋아하는 생선구이 먹으러라며 웃던 당신이 차디찬 영정 사진 속에 박제된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잠시 잊을 뻔했단 말입니다. 2026년 1월 6일. 살을 애는 듯한 겨울비가 장례식장 창문을 하염없이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국화꽃 향과 향냄새가 뒤섞인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숨을 쉴 때마다 슬픔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당신의 부재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그림자가 하루아침에 잘려나간 듯한 공허함. 사람들은 내게 다가와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귓가에 맴돌다 흩어질 뿐이었죠. 나는 그저 멍하니 당신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서글서글한 미소를 머금은 세상에서 가장 자상했던 내 남편. 반듯하게 상주 완장을 찬 아들 현우는 듬직하게 조문객을 맞았고 며느리는 말없이 내 곁을 지키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모두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비극 속에서 오직 당신 한 사람만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통증에 가슴을 부여잡자 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좀 들어가서 쉬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는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길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요. 그것이 평생 당신의 아내로 살아온 나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순간 술렁였습니다. 조문을 마친 이들이 나가려다 말고 길을 터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세상에, 저 사람은 누구야? 젊었을 때 회장님이랑 어쩜 저렇게 똑같지? 그 웅성거림의 중심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의 남자는 젖은 머리카락을 미쳐 다 말리지 못한 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음 평창동에 집을 짓고 함께 찍었던 흑백 가족 사진 속 당신의 모습. 날카로운 콧날과 깊은 눈매, 굳게 담은 입술까지. 세월의 흔적만 지워냈을 뿐 그는 젊은 날의 당신이었습니다. 환영인가? 내가 너무 슬픈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것인가? 눈을 몇 번이고 비벼봐도 남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형체로 나를 향해, 아니 당신의 영정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과 단호함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수많은 조문객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등에 박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정 앞에 선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향을 피웠습니다. 그의 모든 동작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누구일까? 당신과 저렇게 닮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당신이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동생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두 번의 절을 마친 남자가 몸을 돌려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의 눈동자가 나를 향하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원망,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뒤엉킨 눈빛. 처음 보는 눈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조문 늦어서 죄송합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 당신의 젊은 시절 음색과 묘하게 겹쳐 들렸습니다. 곁에 있던 현우가 의아한 표정으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신데 혹시 아버지 회사분이십니까? 남자는 현우에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신과 닮았지만 어딘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현우를 잠시 훑어보던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가 내뱉을 다음 말을 예감이라도 한 듯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습니다. 저는 고 강민주님의 아들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거대한 폭탄이 되어 내 세상의 중심에 떨어졌습니다.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니. 장례식장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 나를 대신해 폭발한 것은 아들 현우였습니다. 뭐? 무슨 미친 소리야?
현우는 이성을 잃고 남자 자신을 지훈이라 소개한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면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현우가 지훈의 멱살을 움켜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뭔데 우리 아버지 아들이야. 어디서 굴러먹던 사기꾼이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욕되게 해. 당장 꺼져. 멱살을 잡힌 채 흔들리면서도 지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픈 눈으로 현우를 그리고 나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또 있었대. 어쩐지 너무 닮았더라니 사모님은 알고 계셨나?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평생을 현모양처로 존경받는 기업가의 아내로 살아온 내 삶이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몸을 가누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그만해라. 사람들 본다. 내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힘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저 미친놈이 하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자기가 아버지 아들이래요. 우리 아버지를 모욕하고 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현우의 손에 잡혀 끌려나가던 지훈의 코트 소매가 살짝 거쳤고 그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소리를 잃고 흑백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당신의 시계가 있었습니다. 내가 40년 전 당신의 첫 사업이 성공한 것을 기념하며 큰 마음을 먹고 선물했던 바로 그 낡은 손목 시계. 당신은 평생 다른 시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그것만을 찾습니다. 당신의 손목에서 따뜻한 체온을 머금고 있던 우리 사랑의 상징이자 굳건한 믿음의 증표였던 바로 그 시계. 어제 입관을 하며 당신의 손목에서 내가 직접 풀어 서랍 속에 넣어둔 그 시계와 똑같은 것이 저 낯선 남자의 손목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시계. 내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내 시선을 알아차리고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유품입니다. 유품. 그 한마디가 내 귓가를 후벼 팠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이라고는 평생의 사랑과 존경,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뿐이라고 믿었는데, 내 믿음이, 내 40년의 세월이, 내 삶 전체가 발밑부터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의 영정 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쿵 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절규를 마지막으로 나는 차가운 장례식장 바닥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만든 지옥의 문이 바로 그날 그렇게 열렸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장례식장 귀퉁이의 작은 방이 아닌 평창동 우리 집, 당신과 나의 채취가 밴 침실의 푹신한 침대 위였습니다. 머리맡에서는 아들 현우가 초조하게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며느리는 물수건을 이마에 올려주고 있었죠. 모든 것이 한바탕 꾼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눈을 뜨면 당신이 무슨 꿈을 꿨기에 그리 끙끙 앓아하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와 스산한 하늘은 악몽이 바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잠시 쇼크가 온 거라고 안정만 취하면 괜찮다고 하셨어요. 현우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의 마디마디가 삐걱거렸고 심장은 납덩이라도 매단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장례식장의 소란과 현우의 절규, 그리고 유품입니다라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됐니? 제 물음에 현우의 얼굴이 삽시간에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 사기꾼 놈 말이에요. 멱살 잡아서 끌어냈어요. 어디서 감히 아버님 장례식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지 변호사 선임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겁니다. 아버지 가시는 길에 재 뿌린 놈 절대 용서 못해요. 아들은 이를 갈며 말했지만 저는 차마 그 말에 동조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기꾼.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토록 당신을 닮은 외모와
내 심장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계. 40년 전 내가 당신에게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그 시계는요. 3일장이 끝나고 당신의 육신은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혔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간 집은 거대한 공동처럼 텅 비었고 그 적막함 속에서 당신의 부재는 더욱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나를 찔렀습니다. 거실에 걸린 우리의 흑백 가족 사진. 행복하게 웃고 있는 당신과 나 그리고 어린 현우. 평생을 나의 자부심이었던 그 사진 속 당신의 미소가 이제는 섬뜩한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저 사진 속에서 웃으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사진 밖 어딘가에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또 다른 아이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떠올리고 있었을까요? 의심은 독버섯처럼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내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지난 40년 세월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발칵.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사이 나는 당신의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결혼 후 40년간 당신이 허락 없이는 들어오지 말라던 당신만의 성역. 짙은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 빽빽하게 꽂힌 책들에서 풍기는 잉크와 먼지 냄새가 낯설게 코를 찔렀습니다. 당신은 늘 이곳에서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처리했죠. 나는 그런 당신의 등을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우리 가정을 위해 애쓰는 당신의 성실함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 밀실 안에서 당신이 한 일이 정말 회사 일뿐이었을까요? 나는 당신의 책상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당신의 체온이라도 남아있을까 싶어 손으로 가죽을 쓸어보았지만 차가운 냉기만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는 순간 책상 위 필통에 꽂힌 낡은 만년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늘 쓰던 것. 그 옆에 평소 보지 못했던 작은 열쇠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홀린 듯 그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모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뒤, 액자 뒤, 카펫 밑까지. 그러다 문득 책상 아래 깊숙한 곳에 손을 뻗었을 때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나무판을 살짝 밀자 드르륵 소리와 함께 숨겨진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철제 금고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쳐본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예금주 이지훈. 낯선 이름의 통장이었지만 매달 말일이면 강민준 당신의 이름으로 정확히 500만 원씩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입금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방 출장을 간다며 유독 집을 오래 비웠던 날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주말에도 나갔던 그 시간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른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빛바랜 사진 속 앳된 얼굴에 당신이 낯선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는 불러 있었죠. 다음 사진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당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현우를 낳았을 때와 똑같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표정. 사진은 아이가 자라는 과정을 연대기처럼 보여주었습니다.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속 아이는 장례식장에 나타났던 그 남자 이지훈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 당신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와 현우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편안한 미소. 마지막 사진 한 장이 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10여 년 전쯤 되어 보이는 사진. 대학 졸업식 가운을 입은 이지훈이 졸업장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고 당신과 그 낯선 여자가 그의 양옆에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 그 사진 아래에는 당신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 지훈이와 사랑하는 서경 씨. 영원히 함께. 영원히 함께. 그렇다면 나와 현우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위한 소품이었나요? 40년의 결혼 생활 함께 울고 웃었던 수많은 밤과 낮, 당신이 속삭여주던 사랑의 말들이 모두 한 편에 잘 짜인 연극이었다는 말인가요?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거짓된 미소가 눈물에 번져 일그러졌습니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잠에서 깬 현우였습니다. 방 안의 풍경과 넋이 나간 내 모습을 본 현우는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책상 위로 달려들었습니다. 흩어진 사진과 통장을 본 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내 아비가 남긴 것들이다. 나는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사진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존경으로 가득했던 아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이건 조작된 거야. 그 자식이 꾸민 짓이야. 현우는 현실을 부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도 닮은 이복 동생의 존재, 그리고 그 증거들 앞에서 아들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분노는 이제 그 사기꾼이 아닌 죽어서 말이 없는 당신을 향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한테 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오열을 들으며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침실 서랍을 열어 당신의 시계를 꺼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본 이지훈의 시계와 나란히 놓을 수는 없었지만 내 기억 속 두 개의 시계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당신은 똑같은 시계를 두 개 사서 하나는 내게 받은 사랑의 증표로 다른 하나는 또 다른 아들에게 줄 아버지의 유품으로 삼았던 겁니다. 이 얼마나 지독하고 잔인한 위선인가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현우 단 두 사람뿐이었지만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병가를 냈고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송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내 인생을 저주하며 썩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의 또 다른 여자 윤석영이라는 그 여자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녀 역시 당신의 피해자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당신의 기만에 동조한 공범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지독한 의문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금고에서 발견한 서류 봉투 안에는 낡은 아파트의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예금주 이지훈의 통장에 적힌 주소와 일치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차키를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자 경기도 외곽이라는 낯선 지명이 화면에 떴습니다. 평생을 서울 안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너무도 먼 곳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들은 사라지고 낡고 낮은 아파트와 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1시간 넘게 달렸을까? 마침내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퀴퀴한 생활의 냄새와 차가운 겨울 공기가 뒤섞여 폐부로 스며들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낡은 복도식 아파트. 제가 살아온 평창동의 고즈넉한 단독주택과는 모든 것이 다른 초라하고 스산한 공간이었습니다. 302호.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손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마침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한참 동안 기척이 없다가 이윽고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보았던 여자. 하지만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깡마르고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이나 어렸지만 언뜻 보기에는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직감한 듯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그 얼굴 위로 당혹감과 죄책감, 그리고 오랜 세월 품어왔을 체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석영이라는 여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생각보다 더 비좁고 낡았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씁쓸한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짐작합니다. 그녀는 차를 내오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테이블 위로 당신의 시계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시계에 닿는 순간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갔다는 소식 들었어요. 지훈이한테서요. 당신은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제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나갔습니다. 당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내와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십 년을 만났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석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지방공사 현장에서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을 아내와 사별한 외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어요. 너무도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죠. 제 몸이 약해 평생 혼자 살 팔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이가 제게 비처럼 다가왔습니다. 뱃속에 지훈이가 생기고 나서야 모든 것을 고백하더군요. 이미 가정이 있다고 하지만 당신을 정리할 수는 없으니 제발 아이만 낳아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기가 막혔습니다. 당신은 내 앞에서 세상에서 당신 하나뿐이라고 속삭이던 그 시간에 다른 여자에게는 아내를 정리할 수 없다며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거짓말에 평생을 바쳤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진 것 없고 몸 약한 제가 아이를 데리고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은 그래도 아버지 노릇은 하려고 애썼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내왔고 지훈이 생일이나 명절에는 꼭 우리와 먼저 시간을 보내고 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늘 제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당신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자신을 괴물 같다고 자책하면서도 어느 한쪽도 놓지 못했어요. 그녀의 마지막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습니다. 명절에 당신이 회사 일로 늦는다며 밤늦게 들어오던 날들, 당신의 옷에서 희미하게 나던 낯선 음식 냄새의 정체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들과 먼저 따뜻한 저녁을 먹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뒤 껍데기만 남아 내게로 돌아왔던 겁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두 번째 여자였던 겁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석영은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변명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당신이 만든 거대한 거짓말의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하염없이 떨렸습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저는 완벽한 미아가 되었습니다. 남편 강민준의 아내 박선우, 현우의 어머니 박선우. 내 이름 앞에 붙어있던 수많은 수식어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40년의 세월이 통째로 부정당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헌신, 나의 믿음, 그 모든 것이 한 남자의 이기적인 욕심 아래 철저히 기만당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아내로 살아온 것일까요? 내가 사랑했던 당신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내 인생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저는 끝을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깊고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고 이 낯익은 동네로 다시 들어왔는지 마치 다른 사람의 삶을 영화처럼 관람한 기분이었습니다. 차고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자 지독한 정적이 나를 덮쳤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이 평창동의 집. 튼튼한 벽돌과 잘 가꾼 정원, 넓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모든 것이 당신의 성공과 우리 가정의 행복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거대한 무덤이자 내 청춘을 가둬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현우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아들의 얼굴이 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내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나를 쳐다볼 뿐이었죠. 그 눈빛은 어머니마저 저를 버리시는 겁니다라고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원망으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일단 그 이지훈이라는 놈 상속 재산분할 청구 소송 걸어올 게 뻔하답니다. 우리가 먼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해요. 아버지 회사 고문 변호사 통해서 최고의 팀을 꾸릴 겁니다. 저놈들 우리 재산에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예요. 평생 아버지 이름에 기생해서 등골 빼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빼앗으려는 거 제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마치 전쟁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말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낡은 아파트의 양 냄새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앉아있던 윤석영이라는 여자의 공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해자. 그래요. 그녀 역시 나와 다른 형태의 피해자였습니다. 당신이라는 거대한 거짓말에 평생을 속박당한. 그 여자 많이 아파 보이더구나. 내 입에서 나온 말은 현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나 봅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 여자 걱정하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그 여자가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상간녀라고요. 아버지와 짜고 우리를 기만한 공범이라고요. 공범이라기엔 너무 초라하고 병들었더구나. 우리처럼, 아니 우리보다 더 불행해 보였어. 불행이요? 그게 가엾으세요? 어머니, 지금 저놈들한테 동정심을 느끼시는 거냐고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인간들인데.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했던 분노가 이제는 그 분노에 동참해주지 않는 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모든 걸 이해하는 현모양처처럼.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어머니 인생 전체를 부정당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태평하실 수가 있어요? 저라도 싸워서 어머니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명예라도 지켜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거실 벽에 걸린 흑백 가족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래요, 현우의 말이 맞습니다. 내 인생은 부정당했습니다. 하지만 싸워야 할 대상은 이지훈도 윤석영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죽어서 이제는 말이 없는 당신 그리고 당신이 만든 허상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나 자신이었습니다. 현우야. 명예라니 내 아비에게 남은 명예 같은 건 이제 없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란다. 내 차분한 대답에 현우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나와 아들 사이에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거대한 집에 또다시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빈자리보다 아들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이 훨씬 더 시리고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동이 트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희미한 여명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홀린 듯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이지훈입니다. 박선우 여사님 되시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용건이죠?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갔습니다. 내 경계심이 전해졌는지 그 역시 잠시 말을 고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희 집에 다녀가셨다고 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연락드리고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장례식장에서 소란 피운 것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건만 말해요. 사과받자고 전화한 거 아니니까. 뵙고 싶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정식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저 아버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제가 아는 아버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이대로는 저도 제 어머니도 그리고 여사님과 형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가 형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장례식장에서의 단호함 대신 깊은 피로와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다. 그 말은 마치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외면하고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디서 보죠? 약속 장소는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북악산의 한적한 찻집이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창밖으로는 앙상한 겨울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회색빛 도시는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 저는 창밖을 보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모습이 멀리서 보니 정말 젊은 시절의 당신과 흡사하여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당신이 아는 아버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했죠.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모르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지우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당신의 또 다른 삶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늘 미안해하셨습니다. 7살 때였나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조사해오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친구들은 다들 아버지가 무슨 회사 사장이다, 의사다 자랑하는데 저는 할 말이 없었죠. 우리 아버지는 멀리서 일하신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신 아버지께 제가 울면서 물었어요. 아버지는 왜 맨날 밤에만 오냐고, 왜 우리랑 같이 안 사냐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냥 셔츠가 젖도록 꽉 안아주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매달 제 통장으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셨죠. 마치 그것이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슬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우가 당신의 손을 잡고 떳떳하게 세상에 나설 때 이 아이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의 등을 보며 자라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가끔 저를 데리고 낚시터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만큼은 저를 아들이라고 부르셨죠. 둘이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을 때면 저는 아버지가 온전히 제 아버지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해가 저물면 아버지는 늘 시계를 보셨어요. 이제 들어가 봐야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제 세상이 끝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떠나는 사람이었고 저는 늘 남겨지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계. 그 말이 나오자 나는 참을 수 없이 물었습니다. 그 시계 당신 손목에 있던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지우는 잠시 내 눈을 피하더니 자신의 손목을 들어보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20살 생일날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 성공해서 내 돈으로 산 시계다. 이제 너도 어른이니 남자는 좋은 시계 하나쯤은 차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 시계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준 유일한 아버지의 물건이었으니까요.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병문안을 갔었는데 제 손목의 시계를 보시더니 잘 차고 있구나 아들이라며 웃으셨습니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거짓말. 또 다른 거짓말. 당신은 그 시계를 내게 선물 받았으면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처음 산 시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몇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이지훈에게 우리 부부의 시계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 역시 당신의 기만에 평생을 속아온 또 다른 희생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믿고 있는 아버지와의 유일한 추억마저 내 손으로 부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죠?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몰랐을 리 없을 텐데요. 내 질문에 이지우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아버지 부고를 들으신 날에요.
평생을 아버지 한 사람만 바라보고 죄인처럼 숨어 사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 모자는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그림자여야 하는가? 나도 강민준의 아들인데 왜 아버지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배웅할 수 없는가?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제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 역시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여사님께서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고 후회했습니다. 제 이기적인 분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사과에는 어떤 변명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게 주는 상처에 대한 순수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분노와 배신감의 단단한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내 가정을 파괴하러 온 약탈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세상에 자신의 존재를 외치고 싶었던 또 하나의 슬픈 영혼일 뿐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우는 여전히 제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나다. 잠깐 얘기 좀 하자.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사이 아들은 수척해질 대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에요? 그 남자 만나고 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날 선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지셔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등 뒤에서 원수 같은 그 자식을 만나고 오세요? 현우야. 그 아이는 원수가 아니야. 내 아비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일 뿐이다. 피해자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의 외도로 태어난 사생아를 내 동생으로 인정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 못해요.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아들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안쓰러웠지만 나는 더 이상 아들의 분노에 휩쓸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말고는 내 몫이다. 하지만 사실을 바꿀 수는 없어. 그 아이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너의 동생이 맞아. 그 사실 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해. 더 이상 거짓된 명예나 부서진 자존심 뒤에 숨어서 서로를 할킬 수는 없다. 내 단호한 말에 현우는 충격을 받은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생을 자신의 의견에 순종하던 어머니의 변화가 아들은 두려웠을 겁니다. 아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뒤로 하고 나는 거실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흑백 가족사진 앞에 섰습니다. 40년 전 젊고 아름다웠던 나와 늠름했던 당신, 그리고 천사 같았던 아들 현우. 완벽한 행복의 상징.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액자.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묵직한 액자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는 거예요? 현우가 놀라 달려나왔습니다. 나는 아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액자를 든 채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내 손에 들린 것은 더 이상 행복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40년간 가두어온 감옥의 창살이자 기만의 증거였습니다. 와장창. 내가 온 힘을 다해 내던진 액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지고 원목 프레임이 부서졌습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던 우리의 모습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에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현우의 비명이 들렸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보이는 당신의 찢어진 얼굴을 나는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고 단단한 감정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나는 흩어진 유리 파편 앞에 망연히 서 있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거짓말은 끝났다. 현우야. 이것은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기 위한 나의 첫 번째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내 박선우가 아닌 오롯이 나 박선우로서의 삶을 향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장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서늘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40년 세월이 그렇게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발밑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마치 세상이 멸망하는 순간을 목격한 사람처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부서진 액자와 나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어미를 향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음인지 절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고 순종적이었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서 묵묵히 가정을 지키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의 손으로 행복의 증표를 깨부순 낯선 여인이 그 자리에 서 있었으니까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를 부추겨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사그락 사그락.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쓰레받기 안으로 쓸려 들어가는 소리만이 텅 빈 거실을 채웠습니다. 찢겨나간 당신의 웃는 얼굴, 젊은 날의 내 모습, 아장아장 걷던 어린 현우의 형체가 뒤섞여 차가운 조각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조각들을 버리는 행위가 당신이 덧씌운 거짓된 삶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는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깊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내게 분노를 터뜨리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 사는 타인처럼 식탁에 마주 앉아 소리 없이 밥을 먹었고 스쳐 지나갈 때마다 어색한 침묵만이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의 만남이나 소송에 대해 더는 내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가 더 이상 피해자로서 자신의 편에 서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지요. 아들은 혼자만의 방식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어머니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럽고 가슴 아팠지만 나는 아들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현우가 스스로 감당하고 성장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진 자리에 이제 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바로 서야 했습니다. 며칠 후 당신의 49제를 며칠 앞둔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현우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집을 나섰습니다. 당신이 잠들어 있는 공원 묘지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온통 회색빛이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뻗은 모습이 마치 구원을 갈구하는 수많은 손길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의 묘는 가장 전망이 좋은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생전 당신이 원했던 그대로였죠. 봉분 앞에는 아직 시들지 않은 국화 몇 송이가 찬 바람에 위태롭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비석에 새겨진 당신의 이름을 가만히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강민준. 평생을 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이름 석자가 이제는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왔어요, 여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았고 가슴을 쥐어뜯는 분노도 끓어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벌판에 홀로 서서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세상 속에서 나는 참 행복했어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평창동 사모님, 성공한 사업가의 아내, 반듯한 아들의 어머니. 당신은 내게 완벽한 울타리를 쳐주었고 나는 그 안에서 세상의 비바람을 모른 채 온실 속 화초처럼 살았죠. 고마웠어요. 정말 진심으로 고마웠어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 아래에는 분명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어찌 거짓이기만 했겠습니까? 함께 웃고 울었던 밤들, 서로의 온기에 기대 잠들었던 수많은 새벽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게서 다른 세상을 볼 기회를 빼앗아갔어요. 박선우라는 내 이름 앞에 붙은 모든 수식어를 떼어내고 나 자신으로 설 수 있는 힘을 잃게 만들었죠.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가장 화려한 세상에 가두었고 나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어리석었죠. 참 어리석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당신의 낡은 손목 시계를 꺼냈습니다. 내 손 안에서 시계는 마지막 온기마저 잃은 채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시계 당신에게 돌려줄게요. 이건 더 이상 우리 사랑의 증표가 아니에요. 당신의 지독한 위선과 나의 눈먼 믿음이 뒤엉킨 족쇄일 뿐이지. 이 족쇄를 풀어야만 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시계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과 돌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원망하지 않으려고요. 당신도 괴로웠겠죠. 두 개의 삶, 두 개의 책임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느 한쪽도 놓지 못했던 당신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아요. 하지만 용서하지도 않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준 상처, 우리 현우에게 준 고통, 그리고 저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며 숨죽여 살아야 했던 또 다른 아들과 그 어미의 삶까지. 그 모든 것에 대한 대가는 당신이 저 세상에서 오롯이 짊어지세요. 나는 당신을 향해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아내로서의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이제 당신을 놓아줄게요. 그러니 당신도 나를 놓아주세요. 강민준의 아내였던 박선우는 오늘 이곳에 당신과 함께 묵고 갑니다. 잘 가요, 내 인생의 가장 길었던 거짓말. 돌아서는 발걸음은 이상하리만치 가벼웠습니다. 40년간 나를 짓누르던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기분이었습니다. 차에 올라 백미러를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눈물을 흘리는 미망인이 아닌 그저 조금 지쳐 보이는 중년의 여자 박선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준 씨의 유산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 상속인들 간의 첫 대면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변호사는 현우와 내가 이지훈, 윤석영 씨와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해 주겠다고 배려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닙니다. 한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도록 해주세요. 더 이상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약속날 로펌의 무겁고 차가운 회의실.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우리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나와 현우 그리고 길 건너편에는 이지훈과 그의 부축을 받고 겨우 걸음을 옮긴 윤석영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보다 훨씬 더 쇠약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고 이지훈은 그런 현우의 시선을 묵묵히 받아내며 아픈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색하고 살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양측 변호사들이 법적인 절차와 유산 목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평창동 집과 회사 지분, 각종 예금과 부동산까지.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외자인 이지훈 역시 현우와 동등한 상속 권리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입술이 굳게 닫히고 주먹 쥔 손이 하얗게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명이 끝나자 현우 쪽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며 윤석영 씨가 수십 년간 당신에게서 받은 생활비 내역을 근거로 상속분에서 일부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사실상의 증여였으니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였죠.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에는 이것 봐라 하는 식의 승리감마저 어렸습니다. 하지만 이지훈은 변호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재산에는 욕심 없습니다.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습니다. 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착한 척하는 건가? 돈 때문에 장례식장까지 와서 쇼를 한 거 아니었어? 이지훈은 현우의 비아냥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였습니다. 저와 제 어머니는 법적으로 명시된 모든 상속 재산을 포기하겠습니다. 충격적인 선언에 회의실은 술렁였습니다. 현우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수백억에 달할지도 모르는 재산을 저렇게 쉽게 포기한다고.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지훈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나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 명의로 남겨주신 경기도의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 집은 저희 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곳입니다. 그것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둘째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호적에 올려주십시오. 재산은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고 강민주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인정만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인간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그림자로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바라는 마지막 요청. 그것은 돈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현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아들도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동안 저 남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는 것을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나였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의 아들로 올리는 것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어머니, 현우가 기겁하며 나를 말렸지만 나는 아들의 눈을 단호하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아파트뿐만 아니라 어머님 병원비와 생활비는 앞으로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까지 해야 했던 도리를 이제라도 남은 사람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영 씨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지훈 역시 눈가가 붉게 물든 채 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그것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은 어쩌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그 싸움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길 복도에서 현우와 이지훈이 마주 섰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던 두 남자. 먼저 손을 내민 것은 현우였습니다. 어색하고 쭈뼛거리는 손이었지만 분명 화해의 손짓이었습니다. 미안했다. 장례식장에서 내가 너무 심했어. 이지훈은 말없이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한 남자의 이기심 때문에 평생을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형제. 서로를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죽은 당신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은 자기 자신을 보았을 겁니다. 길고 긴 악수가 끝나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그것은 분명 이해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운 겨울이 물러난 자리에 따스한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당신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빽빽하게 꽂혀있던 책들을 모두 덜어내고 무겁고 권위적이던 원목 책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커다란 창을 내고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작은 온실을 만들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들여다보자 어느새 딱딱한 흙을 뚫고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죽어있던 공간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며 나는 마른 땅 같던 내 마음에도 희망의 싹이 트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 복직했고 예전처럼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분명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종종 내가 좋아하는 꽃을 사왔고 주말이면 함께 온실을 가꾸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모자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보듬어 주었습니다. 가끔 현우는 이지훈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윤석영 씨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는 것, 이지훈이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차려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덤덤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남이 아닌 우리 삶의 일부로 서서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나는 아주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낡은 배낭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집 한 권. 짐을 챙기는 나를 보며 현우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나는 현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박선우만의 미소였습니다. 여행 좀 다녀오려고. 정해진 곳은 없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아들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니. 그 눈빛 속에는 걱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머니를 향한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희끗희끗한 머리와 눈가의 주름이 자글자글한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선우라는 내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박선우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이기 이전에 나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갈 권리가 있는 한 사람. 지난 세월은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시간들마저 끌어안고 나는 이제 나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현관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부신 봄 햇살이 내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당신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닌 내가 직접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기꺼이 그 길 위로 나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오롯이 나 박선우의 이름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남편의 거짓말 속에서 자신을 찾아 떠난 선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살면서 나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